네, 현재 미국 3대 선물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핵심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이화진 차장 나오셨고요.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하나씩 짚어보죠. TSMC가 1월 매출을 공개했는데 전년비 37%나 증가하는 매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TSMC의 호실적 일단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이야기 듣겠습니다, 차장님. 네, 일단 지난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할 때도 올해에 대한 신규 가이던스는 굉장히 대폭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3나노와 이제 5나노 쪽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에서 올해는 2나노 쪽 비중이 이제 늘리긴 하겠지만은 특히 3나노 쪽으로 되게 28% 정도 이제 비중이 좀 확대해 나갔다는 점, 결국에는 이제 미세 반도체 쪽에다 위탁 생산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나 특히 이제 애플의 아이폰 17과 관련해서 조금 3나노 쪽에 대한 매출이 점차적으로 커진다고 좀 해석할 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전망치가 결국에는 오늘 이제 JP모건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특히 1분기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이번 1월달 실적 발표로 인해서 충분히 이제 새로운 이제 가이던스에 부합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특히 매출 총이익률이 62% 이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 얘기하는 만큼 지금 이제 시간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TSMC가 대략 한 2.7%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관련된 AI 버블 이슈는 어느 정도 좀 불식되는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버블이 터지든 AI가 어디 소프트웨어 산업을 흔들리게 하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파운드리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일단 저희가 이번에도 포트폴리오 이제 1월에 리밸런싱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포커싱 맞췄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네.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HBM 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기존의 팹리스라는 어떤 아이템에서 이제 벗어나서 완벽하게 시설 투자라는 진입 장벽이 확실하게 쳐져 있는 기업군 중심으로만 세팅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 위주로만 병목이 발생하고 있고 단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ASIC이나 관련 업체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캠브리코이나 중국 기업들도 계속해서 팹리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분야는 오히려 이제 공급 과잉이 점점 오히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TSM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보면은 재무적으로 이게 매출액은 37%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까서 보면은 네. 실질적인 단가 상승 부분은 22% 정도 상승이 보였고요. 예. 출하량에 대한 증가가 15.6% 정도 보임으로써 이게 합쳐져 가지고 37% 정도의 상승률을 보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 증설 정도는 15%에서 많을 때는 한 20% 정도의 전년도 대비의 증설을 매년 이어나가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화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단가 상승이 오히려 더 큰 폭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칩당 단가 생산의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뭔가 찍어낼 수 있는 매출액이 이익이 더 크게 형성이 될수록 어쨌든 우리는 이제 PER이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당 기업을 더 고가치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설 투자에서 병목이 걸려 있는 업계일수록 이런 주가적인 부분들이 이익 기반으로도 더 고평가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좀 메리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의 현재 최대 고객사는 엔비디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캐파가 많이 늘었다는 것과 같이 연동되는 거고, 아까 HBM 말씀하셨지만 그럼 HBM 수요도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게 TSMC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출하량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엔 이게 출하량이 HBM하고도 그냥 그대로 직결 연동돼 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TSMC 외에도 SK하이닉스나 이런 HBM 업계에서도 단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다 그냥 이제 곱하기 출하량을 생각하시면은 내년도에 대한 어떤 미래 매출 전망 성장치를 예측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대만이 관세 협상을 맺으면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과세 조항이 있습니다. 관세를 매기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현재 공장 건설 중이면 생산분의 1.6배, 건설 다음에 1.4배 이런 식으로 이제 비관세 혜택을 주는데, 요 비관세 혜택을 미국 빅테크들과 연계해서 혜택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다 해당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 TSMC가 받는 비관세 혜택을
이런 빅테크를 또 같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관세 효과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조 원에 대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개선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TSMC도 이미 뭐 애리조나 쪽으로 3개의 공장을 추가로 이제 건설을 준비 중에 좀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관세가 이제 면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신규 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게 되었을 시에는 특히 2.5배에 대한 이제 면세 추가적인 이제 무관세 효과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이나 아니면 일본 쪽에 있는 공장에서 보내더라도 이제 관세가 이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에 따른 수익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가게 될 거고 당연히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는 TSMC 쪽에 주는 이제 가격에 대한 인상분을 어느 정도 이제 차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락인 효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까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TSMC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추후에는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에 있는 뭐 테일러 팹이나 아니면은 애리조나 공장도 추가적인 면제에 대한 이슈를 조금 부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대만에서 만든 TSMC 공장에서 만든 칩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빅테크들이 쓸 때 관세를 이제 피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윤 대표님, TSMC와 미국 빅테크들의 파트너십이 더 공고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최종적인 출하를 어디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대만에서 대다수의 사실 이익적인 활동들을 다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법인으로 넘겨서 나머지 이제 패키징의 완성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미국 쪽에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관세를 우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미국 내의 이제 수주 발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권에서 세션에서 발생하는 출하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아시아에서 그냥 바로 출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핵심적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세팅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에 들어갈 칩셋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확하게 물량 측정을 해서 나눠서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아시아에 보낼 어떤 반도체 칩셋들을 미국으로 보냈다가 이제 반대로 우회 수출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TSMC의 미국 법인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매출은 그냥 한마디로 미국 클라우드 업계에서 발주하는 총 발주량 부분이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이냐가 핵심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팹리스 업계에서 받아내는 발주량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 팹리스 업계에서는 발주량을 아시아에서 받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국가에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TSMC가 미국으로 넘기는 물량은 사실상 미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즉 이제 클라우드 업계 내부에서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 이제 주문을 넣는 딱 그 량에 대해서만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의 이제 AWS 그다음에 구글, 오라클 등등 이제 데이터 센터의 증설 가능성에 대한 부분 요게 사실상 지금 TSMC 미국 법인에 대한 매출 증가량을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총 관세량에 대해서도 요만큼만 이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TSMC 개장 전이긴 한데 2.5%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보도가 되긴 했는데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미국과 대만이 관세 협상을 타결 짓고 나서 완전한 무역 합의는 아닙니다.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데 대만에 있는 TSMC 생산 기지의 40%를 미국으로 옮기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만 정부는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대한 관세도 갑자기 입법이 느리다라면서 25% 관세를 갑자기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후속 협상 진행 과정에 나타났던 거거든요. 혹시 미국과 대만의 이런 관세 협상도 삐걱거리는 조짐은 아닌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대만의 입장에서도 그에 대한 요구는 어차피 대만에서 가장 큰 제조 생태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파운드리지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 대만의 여기 대응책은 아마 대미 투자를 더 늘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제조 생산 업체를 이제 미국에 이제 그만큼에 대한 이제 비중을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인력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난항도 좀 있게 될 거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여러 가지 좀 이슈도 충분히 좀 잇따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한국 입장에서도 아마 대만의 이제 대미 관세와 관련된 협상을 좀 눈여겨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100% 관세와 관련해서는 특히 현실성은 분명히 좀 없다라 좀 생각하고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마 대미 투자에 대한 뭐 부분이나 아까 뭐 TSMC와 관련된 그런 이제 무관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협상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반도체 패권의 중심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메모리라든지 파운드리는 이제 우리나라와 뭐 대만, 뭐 그 외에 이제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유럽이 이제 소외될까 걱정하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 반도체 연구 단체를 출범을 했어요. 이게 허브 이제 연구 허브죠. 나노 IC라는 걸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사실상 좀 소외됐다고 여겨졌던 유럽의 부활을 알리는 청신호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뭐 일종의 손짓에 불과하지 않을까? 여러 평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사실상 반도체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는 뭐 ASML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외에도 구형식 칩셋 형태의 생산 라인업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 외에도 부품에 대한 부분 혹은 이제 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미국, 유럽에서도 소형 업체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출적인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공정 라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율에 대한 문제들이 지난 거의 한 7에서 8년 동안 가장 이제 핵심적인 모멘텀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엔 이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혹은 이제 뭐 화학 물질을 공급하는 가스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장 가능한 동선상의 짧은 거리 안에 위치를 해줘야 이 모든 수율에 대한 끌어올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대부분의 생산 라인들이 뭐 한중일 그다음에 뭐 대만 정도까지 굉장히 이제 사실상 동북아시아의 패권으로 전부 다 자리매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 유럽으로 뭔가 발주처들을 옮겨가지고 좋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수율에 직접적으로 바로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수입을 하는 것은 옳지만 실질적인 칩셋 생산 과정에 있는 기업들을 굳이 유럽에 있는 기업들을 껴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유럽 자체적으로는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본인들만의 어떤 것들을 세팅해 보려고는 하겠죠. 근데 네.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사실 미국 기업들도 지금 2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태에서 유럽 기업들이 껴가지고 지금 새롭게 센티라이드를 하는 것은 거의 가망이 없다.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팹리스랑 그다음에 파운드리까지 세팅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보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앵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장 초반 상황부터 짚어보죠. 어제 뉴욕 증시가 확실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훈풍을 오늘도 이어가느냐가 일단 관건인데 장 초반 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표님. 일단은 뭐 엔비디아 중심으로는 회복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지금 국면이 완벽하게 그럼 이제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아직까지는 좀 이른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클라우드 업계가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굉장히 좀 폭락세가 낙폭이 심했었는데 사실 뭐 어느 클라우드 업계나 다 마찬가지였고 그나마 이제 구글만 자체적으로 엔진과 칩셋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 갔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빅테크의 평균적인 속도 대비해서도 다른 기업들보다 너무 낙폭이 심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쇼커버링 정도로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그냥 약반등으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젠슨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장기적인 매출에 대한 ARR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PR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그나마 이제 주가적인 커버링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200에서 한 210 정도 사이가 그나마 맥스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어쨌든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외면을 하고 계셨겠지만 어쨌든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엔캐리에 대한 청산들에 대한 비중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4분기부터 이 물량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개별 기업 혹은 ETF들에 대한 매수들을 일반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지고선 계속 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깔려 있는 시장에 깔려 있는 상태다라는 거는 좀 외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카이치 내각이 압승을 거두면 지금 재정 확장 그리고 이제 물가 우려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고 미국은 금리 인하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그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제 질문이 좀 틀렸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처음에 드릴 때는 이제 3대 지수가 이제 소폭이지만 상승세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윤 대표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정말 윤 대표님 말씀처럼 네, 하락세로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미국장은 장 초반의 분위기를 가지고 그날을 평가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장 개장하기 전에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핵심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장 분위기가 좌우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소매 판매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작년 이제 10월 이후부터 이제 정부에 대한 셧다운 영향도 굉장히 크게 좀 나왔었고 이번 소매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나 특히 가전 쪽에 대한 이제 고가 내구재에 대한 부진이 좀 영향을 좀 많이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소매 판매도 사실 그동안 10월 이후부터 특히 11월 달에도 기존치에 대한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오늘도 이제 지난달보다는 0.4%까지 이제 기대를 했지만은 이제 전월과 똑같은 데이터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소매 판매에 대한 부진이 좀 이어지게 될 것이고 13일 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워낙 이제 캐비너시 이후에 관련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CMA 이제 패드워치에서도 사실 말씀대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시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성과는 조금 이제 어긋나 버린 이제 좀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조금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 스타트가 예상 밖으로 둔화하면서 좋은 스타트는 아닌 것 같아요. 소비가 좀 부진하다. 특히 이제 12월 소비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뭐 예를 들어서 쇼핑 시즌도 다 몰려 있는 이 12월 소비가 부진하다는 것 증시에는 어떤 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은 저희가 이걸 초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전망을 드리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이제 혁신 테크 분야 쪽 CEO들은 많이 좀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AWS를 포함해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인력에 대한 삭감 조치를 들어가고 해임 조치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정 IT 기업한테서만 먼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냥 어떤 변화 속에서의 일부의 패권 변화다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로보틱스가 나오고 휴머노이드가 나오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직감은 하고 계실 거예요. 이 고용률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는 거는 초입의 구간이고요. 공격적인 하락 구간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한 이것 기반으로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 이제 소비자 지수에 대한 부분, 뭐 CPI에 대한 부분 전부 다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동시에 PPI 같이 이제 공급자 단의 물가지수 부분은 더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보이게 될 거고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HBM이나 뭐 칩셋에 대한 생산 단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상승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심지어 컴퓨터를 개인이 구매하실 때는 컴퓨터 단가도 오히려 작년도에 판매하던 PC가 오히려 단가가 더 올라버리는 그러니까 중고 PC가 더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기업 단에서의 일어나는 공급 단가의 물가 지수는 공격적인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인데 이게 지금은 초입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일시적인 AI에 대한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장기화되면은 분명히 소비자는 소비 여력들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매출적인 전망치가 하회될 수밖에 없고요. 네. 오히려 기업들 간의 거래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제 기술주가 반등했지만 그 기술주 반등에 선봉에 섰던 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라클이었죠. 되게 큰 폭으로 오랜만에 올랐더라고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간 걸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 신뢰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반발 매수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실적들이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 오라클이나 이제 메타나 최근에 알파벳처럼 여러 가지 이제 회사채 반응이 나오기는 해왔었지만은 결국 이제 시장은 지금 당장의 대부분의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 비용 단의 문제다라기보다는 향후에 과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새롭게 저는 해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관련해서는 추후에 2년 뒤, 3년 뒤를 본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그동안 이제 그런 서비스 업체들과 관련된 이제 최근에 뭐 엔트로피카 관련된 이제 클로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는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젠슨한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하나둘씩 나왔던 이런 코멘트들이 좀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에 대한 부식보다도 향후에 성장성의 모멘텀이 좀 부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윤 대표님께도 의견을 듣고 싶은데 알파벳이 네. 100년 만기 채권 발행했다는 것도 사실 시장에서 되게 화제가 되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과연 이런 B2 경쟁이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그 끝에 결국 수익이라는 확고한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냐 이제 여전히 확실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익적인 부분을 그냥 까서 알파벳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이익적인 부분들은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대다수의 지금 클라우드 관련된 업계들은 사실 이익이 감소하는 기업들도 많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아마존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순이익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순이익이 감소하는 모습들이 분기별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자본을 최대한 회전시켜 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쨌든 이익적인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사실상 장기적으로 미리 자금을 확보해 놔야만 이후에 공격적인 증설이 일어나야 되는 TPU에 대한 증가 시점이라든가 이런 칩셋에 대한 증가 시점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형태이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저희는 칩셋에 대한 어떤 기하급수적인 초고 성장을 제대로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부분들이 세팅될까를 좀 참고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AI가 존재를 하고 거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대형 이제 칩셋 타워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돼서 칩셋들에 대한 세팅량이 증가하고 AI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밸런스와 하드웨어들의 소프트웨어를 받침해주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를 세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에쿼티를 미리미리 선발주를 해놓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후에 만들어질 어떤 공격적인 증가 랠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선 반영차 미리 이제 재물을 땡겼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오늘 장마감 후에 이제 포드 실적 나오잖아요. 이제 자동차 섹터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시고요?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계획이 후퇴되는 기업도 있고 뭐 이에 따른 손실 발생하는 이제 기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드 실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GM 실적에서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 9월 이후에 IRA 보조금이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GM도 EV 쪽에 대한 판매 부진이 나왔었고 이번 포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이제 애초에 이제 포드는 전기차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전략을 굉장히 빠르게 좀 선회하고 있는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는 아마 시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좀 상황이고 결국엔 향후에 좀 이제 포드에 대한 전략적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샤오미와 관련된 이슈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향후에 뭐 가이던스나 아니면은 그런 전동화 관련된 전략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이화진 차장, 또 블랙 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